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깊은 생각의 바다로 함께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18세기 제네바 출신의 사상가죠. 장 자크 루소. 그의 기념비적인 저작 사회계약론 발췌본을 가지고 그 핵심 사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루소가 그린 이상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맞아요. 개인의 자유는 지키면서 어떻게 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참 오래된 질문인데 오늘 저희의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루소의 뭐랄까 좀 대담한 답변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250년도 더 된 글인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나 시민권 또 공동선 같은 고민에 당신에게도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고전이 괜히 고전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루소는 인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혼자 살던 그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사회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할까요? 시작부터가 재밌습니다. 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생존의 위협이나 어려움에 맞서기엔 좀 약한 존재였어요. 음. 혼자서는 자연재해나 다른 위협을 이겨내기 어려웠죠. 아, 혼자서는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라고 루소는 봤어요. 사회계약이요? 네, 각 개인이 가진 모든 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남김없이 전부 양도하는 거죠. 전부요? 왜? 전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계약이 단순한 약속 이상이라는 거예요. 루소는 이걸 통해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 그러니까 공적 인격체가 탄생한다고 봤어요. 공적 인격체요? 네. 그게 국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국가 또는 정치체인데 이게 자신만의 생명과 의지를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의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반 의지예요. 루소 사상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모든 힘과 권리를 공동체에 남김없이 준다니. 그건 좀 뭐랄까, 개인의 완전한 예속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모든 걸 내놓고 얻는 게 도대체 뭐죠? 이게 어떻게 자유랑 연결된다는 건지 솔직히 바로 와닿지는 않네요. 아, 네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루소 사상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루소는 우리가 그 자연적 자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원초적인 자유는 잃지만 대신 훨씬 더 중요하고 안정적인 두 가지를 얻는다고 말해요. 그게 뭔가요? 첫째는 법의 보호 아래 누리는 시민적 자유고요. 둘째는 공동체가 보장하는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자유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만 가능한 거지만 시민적 자유는 공동체 전체의 힘, 즉 일반 의지에 의해 보호받고 또 동시에 제한받는 더 모판 차원의 자유라는 거죠. 아, 네, 모든 것을 양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일단 공동체에 맡기고 그 대신 공동체는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내 자유와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준다. 이런 일종의 거래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거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은 이 거래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좀 과감한 제안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루소의 제안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완전한 양도가 바로 평등을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봤어요. 평등이요? 네, 모두가 똑같이 모든 것을 내놓으니까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없게 된다는 논리죠. 그리고 이렇게 계약으로 탄생한 공동체의 최고 권력, 이게 바로 주권인데 이 주권은 앞서 말한 일반 의지를 행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군요. 맞습니다. 루소에게 주권은 오직 국민 전체에게만 속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고 양도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확실히 오늘날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 일반 의지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다수결이랑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루소는 일반 의지와 만인의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인의 의사는 그냥 모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욕구를 단순히 합쳐놓은 거예요. 각자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들의 총합 같은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일반 의지는 오직 공동의 이익만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향하는 공동체 전체의 합리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만약 일반 의지가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초능력이라도 필요한 건가요? 웃음? 그건 아니고요. 루소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서로 파벌을 만들거나 미리 짜지 않고 오직 자기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네, 개개인의 투표에는 사적인 이해관계, 뭐랄까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쇄되고 나면 결국 공통의 이익에 해당하는 순수한 부분, 즉 일반 의지만 남게 된다는 거죠. 아,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건가요?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데 결국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오! 네, 좋은 비유입니다. 오케스트라 비유 괜찮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파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루소가 특정 이익 집단이나 정당 같은 부분 사회를 그렇게 경계했군요. 맞습니다. 그런 집단이 커지면 그 집단의 특수 이익이 전체의 일반 의지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압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오직 공공선만 생각하면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와, 현실 정치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이겠네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에게 이 일반 의지는 공동체의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추상적인 일반 의지가 어떻게 구체적인 힘을 갖게 되나요? 바로 법을 통해서입니다. 루소에게 법이란 일반 의지의 공식적이고 아주 엄숙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은 항상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해서는 안 되고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정 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법이 아니다. 네, 그런 건 법이 아니라 그냥 행정명령이나 결정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놀라운 점은 루소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동의한 이 법에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지, 더 정확히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의지, 즉 일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만든 규칙을 따르는 게 진정한 자유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뭔가요? 국민이 주권자이고 일반 의지를 통해 법을 만든다면 왜 루소는 입법자라는 아주 특별하고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을까요? 아, 그러게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입법자라는 존재가 따로 필요한 거죠? 루소의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은 항상 공동의 이익, 즉 좋은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무엇이 정말로 공동의 이익인지 항상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잘 모를 수도 있다. 네, 때로는 눈앞의 이익에 혹하거나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국민의 판단을 좀 돕고 공동체의 장기적인 행복에 가장 잘 맞는 최선의 법률체계 초안을 제시할 그런 비범한 지혜를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 입법자는 엄청난 권력자겠나요? 아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입법자는 왕처럼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는 단지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법안을 제안할 뿐이죠. 아,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설계도는 그리지만 실제 건물 지위는 따로 있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그 법의 최종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국민, 즉 주권자라는 점을 루소는 분명히 합니다. 심지어 루소는 이 입법자가 새로운 법과 제도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때로는 뭐랄까 신적인 권위나 종교의 힘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종교의 힘까지요? 네, 고대 스파르타의 리쿠르고스나 제네바의 켈벤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입니다. 자, 이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할까요? 여기서 루소는 주권, 즉 입법권과 정부, 즉 행정권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주권과 정부는 다르다.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과 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그냥 중간기구일 뿐이에요. 주권자의 대리인이자 법을 집행하는 뭐랄까 하인 같은 존재죠. 절대로 주권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에 가깝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좋다고 봤을까요? 뭐 민주정치, 귀족정치, 군주정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루소는 어떤 단일한 정부 형태가 절대적으로 최고라고 딱 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국가의 크기나 지리적 여건, 국민의 기질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가 달라진다고 봤죠. 조건에 따라 다르다. 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나라에서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귀족정치가, 그리고 아주 큰 제국에서는 강력한 단일 통치자가 필요한 군주정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직접 민주정치에 대해서 루소는 오히려 좀 회의적이었다는 점이네요. 신들의 국민에게나 적합하다고까지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루소는 모든 시민이 항상 모여서 정부 일까지 직접 처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또 입법이랑 행정이 뒤섞일 위험이 크다고 봤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네, 오히려 그런 선거를 통해 뽑힌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선거 귀족 정치를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으로 봤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통치자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위험은 항상 있다고 경고했죠. 군주정치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이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군주 정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군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가 공동체 전체의 일반 의지를 짓밟고 폭정으로 흐를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독재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또 왕위 계승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리석거나 포악한 군주가 나올 가능성도 문제 삼았고요. 결국 군주 정치는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소의 정말 중요한 경고가 나오죠. 어떤 형태의 정부든 심지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정부조차도 본질적으로는 끊임없이 주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아주 무서운 통찰인데요.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자기 쪽으로 집중시키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관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개별 의사나 집단 의사를 갖게 마련이고 이게 점점 공동체 전체의 일만 의지와 충돌하게 되죠. 아, 정부 자체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힘을 키우고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루소는 이걸 정치체가 결국 늙고 쇠퇴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까지 묘사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몸이 결국 죽음을 맞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군요. 정말 양날의 검 같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존재죠.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이 강력하지만 위험할 수 있는 정부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주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루소는 여기에 대한 답도 제시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국민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국민회의요? 직접 모이는 건가요? 네, 이 회의에서는 모든 정부의 권한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서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어떤 질문이죠? 첫째, 주권자는 현재의 정부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둘째, 국민은 현재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행정을 맡기기를 원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은 주기적으로 정부를 심판하고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주권자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루소가 말한 이런 직접적인 국민 참여와 통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수백만, 수억 명의 시민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루소 자신도 대원이나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영국 의회를 예로 들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말이죠. 대표자를 뽑는 순간 자유를 잃는 거라고까지 했으니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진정한 주권을 행사할 방법은 무엇일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바로 루소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나 수기 민주주의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루소가 강조했던 그 정신, 즉 시민들이 정치 과정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깨어있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루소 사상의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회계약과 일반의지, 법과 정부,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루소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모든 입법 체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은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이죠. 자유와 평등? 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유 없이는 평등의 의미가 없고 또 평등 없이는 자유가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이 재산이나 권력을 완전히 똑같이 나눠 갖는 그런 절대적인 균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아, 네, 맞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루소 자신도 인정했어요. 그가 말하는 평등은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시민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극단적인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 그렇죠. 부와 권력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권력은 오직 복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폭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의 평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시민적 자유가 꼽힐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평등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은 저절로 불평등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맞아요. 심지어 루소는 주석에서 현실에서는 법이 종종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없는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까지 보여줍니다. 아, 법조차도요? 예, 법이 부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거죠. 이건 루소가 단순히 이상주의적인 몽상가가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정확히 보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상가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연 그가 그린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이상은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할까요? 이건 2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씨름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발췌문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으로 그리고 일반의지, 주권, 법, 정부를 거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까지 그의 사상 여정을 쭉 따라가 보았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고립된 자유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루소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루소는 결국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때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시민적 덕성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어쩌면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깊이 있는 사유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